안녕하세요. 김정혜TV의 김정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그 비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들 중에는 역사적인 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친일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친미라고 하는 이미지,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마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크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기독교의 역사는, 또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까요? 대개 한국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국기독교를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본다라는 거, 우리가 역사를 보고 역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학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도 그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가 처음 시작했던 사역은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당은 원래는 당시 영어를 가르쳤던 유경공원을 대체하려고 했던 교육기관이었는데요. 배제학당에서 조선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과목들, 아펜젤로 선교사 가르쳤던 과목들은 영어를 중심으로 주로 했었고, 그리고 또 가르쳤던 과목이 있는데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한 거였는데, 당시 조선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조선의 역사라든가 고려의 역사라든가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었고, 그것은 장르가 아니었죠. 사서상명이라든가 어떤 공자 맹자라든가 이런 것들, 공자 또는 논어라든가 맹자를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교육기관들이었지, 역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성경관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편적으로만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조선에 들어오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펜젤로 이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선교를 하러 가려면 저희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 오늘을 알아야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했거든요. 근데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친히 발품을 팔아가면서 조선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노스 같은 사람은 조선의 역사를 책으로 엮어내기도 하고, 헐버트 선교사가 만들었던 코리아 레포지터리라고 하는 잡지에는 게일이라든가 베어드라든가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선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리하고 그것을 연재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근대적인 개념의 역사책을 처음 정리한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당시의 역사책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의 역사를 학문과 교육에서 구체화시켜서 한국인으로 이제 교육기관 안에서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역사서를 쓰기 시작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채호 선생이 대표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쓰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 1905년 이후에, 그러니까 통감부가 들어와서 한국이 사실상 국권을 잃었던 그 시기에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를 신채호 선생이 쓰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대개 사건으로만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역사 논쟁에서도 그것이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사건과 인물들 중심으로 서술되어지는 것이 맞고요. 그 사건과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팩트라고 하는 것, 사실 이 팩트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건과 인물을 다루지는 않죠. 1905년이라고 하면 1905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역사책에 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과 인물이 갖는 역사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건과 인물 또는 사상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지는데, 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역사가들에 의해서 역사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그 사건과 그 인물과 그 사상과 상황들만이 역사로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의 역사가 동시에 근현대 한국의 역사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가는데 필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한국 교회에 어떻게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의 형태가 한국에 들어온 복음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뒤에 나올 과제들을 위한 근거와 이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고 그 복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알아가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던 복음은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제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어디로 전파되어 나갔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계층과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것과 그 방향성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이 전파되었던 계층도 모두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스가 번역했던 성경은 주로 평안도와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중하류 계층에게 전파되었던가 하면 그것은 로스가 번역했던 성경의 그 언어가 평안도의 사투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류 계층 사람들이 익숙한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성경은 이 사람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한문이 들어가 있거나 그것은 좀 어려운 용어들로 특히 서울과 충청, 기청이라고 하는데 기호라고 하는 기호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들 안에 쓰여졌던 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주로 중상류층에게 읽혀지기 쉬운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복음의 전파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계층들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백정에게 전해진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는지 또 양반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아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전해졌는지를 아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순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처음에 시작됐던 교회, 소래교회라고도 하고 1883년, 84년 그 어간으로 되게 좀 이해하기도 하고 85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1887년에 이제 세문안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정동 감리교회가 그 어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 한국교회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안에서 형성되어졌던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신학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도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사의 과제는 뭐냐면 한국교회와 한국 근현대사와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첫 번째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과 동학민란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청일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1894년에 을미사변, 그리고 춘생문 사건, 이런 한국 근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한국교회를 첫 번째 부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05년에 통감부 시대가 이루어지고 을사늑 격이 맺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선교사들의 우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어간에 교회는 성장하지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던 게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을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윤리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밀접한 연결이 되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백오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농촌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전반에서 근대화를 이끌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아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기독교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친일이다,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친일이다,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은 왜곡을 당하고 있고 폄하되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다 친일 제국주의자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올바른 역사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나갔는지도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니 통일을 반대했잖아. 통일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거울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를 보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비로소 내 얼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한국교회를 알고자 한다면 한국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왔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떤 고민과 갈등의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이 이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은 역사로부터 그 모습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 본질의 과정이 어떻게 갈등했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거쳐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고민은 어떤 거였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를 확인할 때 오늘 우리의 문제를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한국교회의 모습,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요,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걱정되십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